말씀드리면 진행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중이라도 물어보셔도 되고, 또 카톡으로, 지금 단체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단체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라고 생각되는 것도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강좌는 돈 받고 하는 강좌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진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에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로 하죠. 실제 이제 품사가 이 어휘를 구분을 해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품사는 8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8가지 품사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품사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는 딱 4가지 품사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명사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첫째가 명사고, 명사는 글자 그대로 사물의 이름을 져주는 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죠. 그 다음에 이 명사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해요. 동작을 나타낸다고 동사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통상적으로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죠. 그런데 영어는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형용사의 서술어 역할을 동사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동사는 동작뿐만이 아니고 상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가다, 그거는 간다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런데 예쁘다, 이거는 동작이 아니고 상태잖아요. 그녀는 예쁘다 라고 할 때 그 예쁘다는 것이 그녀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죠. 이것도 동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동사, 영어에서 동사는 동작뿐만이 아니고 뭐도 나타낸다? 상태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를 형용사라고 한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를 형용사라고 한다. 달려가는 개 할 때 달려가는 개, 달려가는, 뭐 예쁜 꽃 할 때 예쁜, 이런 것이 모두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한다. 그렇게 해서 구조 분석에서는 이 4가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가지만 취급할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실히 명사, 동사, 형용사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다 보면 이 4가지에다가 뭐를 더 더해 줄 거냐면 2가지를 더 더해 줄 거예요. 그 2가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하냐면 원래 부사에 소속된 거죠. 부사에 소속된 건데 구조 분석을 할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냈어요. 2개를. 그 첫 번째가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인다 해서 전치사예요. 전이 앞전자죠. 놓일 치자를 써서 앞에 놓이는, 어디 앞에 놓인다? 명사 앞에 놓인다. 그래서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2개의 성분 이상을 묶어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한다. 근데 접속사도 부사고 전치사도 부사예요. 그런데 부사 중에서 워낙 구조 분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4개
품사에다가 부사 중에서 전치사 접속사를 따로 떼내서 플러스 2 해서 4 플러스 2 구조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에서는 총 몇 개를? 6개를 쓴다. 그런데 실제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부사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가지가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을 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말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말에 영향을 받고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사실상 생각을 못 해요. 이거는 구체적인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구체적인 거는 추상적인 것도 다 말로 표현하는 범주 내에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현대 철학의 완성작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증명을 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철학자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언어 철학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철학자는 더 이상 철학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 정도로 강력해요. 언어 철학이라는 것이. 그 언어 철학을 현대 철학자들이 정말 많은,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 아니죠. 지금 100년도 안 지났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역시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처럼 언어를 통해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상 이게 거의 정설화돼 있어요. 이 학설이 아니고 진리처럼 정설화돼 있다. 어쨌든 사람은 말을 베이스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속도와 생각의 속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은 빛의 속도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속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은 3차원 구조에서 하는데 표현은 1차원 구조에서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면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간다? 구조를 가지고 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3차원적 생각을 하는 거를 너무나 늦은 속도로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에 미스매치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와 패턴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영어 문장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어디에 놓이느냐, 그 어휘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물론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위치가 막 바뀌어도 조사 때문에 그리고 어미 때문에 말이 통해요.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라고 해도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 조사하고 어미 때문에. 그런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어는 동사 앞에 놓이고
목적어는 동사 뒤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와 한국어의 엄청난 차이예요. 한국어를 우리가 그래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정황어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영어는 위치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문장의 맨 처음 나오는 건 뭐냐? 명사예요. 문장의 맨 처음은 명사가 나온다. 문장의 맨 처음 나온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문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어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동사, 품사가 동사예요. 그럼 걔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어는 뭐냐면 주어의 상태 또는 동작을 묘사해주는 역할을 서술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본래 문장 구조는 명사하고 동사가 차지하는 건데 여기서 형용사가 어쩌다가 나와요. 어쩌다가 어느 자리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구조를 차지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얘 보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 동사, 서술어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서술을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가 보충해준다? 보어가 보충해준다. 그 보충해주는 보어의 역할을 누가 한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죠.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걔는 주어 역할을 해요. 주어 다음에 나오는 애는 동사인데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묘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술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술어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나왔는데 자 보어에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보어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판도가 다른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는 안 되고 명사만 가능해요.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을이나 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은이나 는으로 해요. 은이나 는. 그런데 그 주어가 난생 처음 출현했다 그러면은 이나 가를 붙여요. 난생 처음 출현했다. 그런데 한 번 출현을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은이나 는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옛적에 백설공주는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뜻은 통해요. 뜻은 통하는데 어딘지 어색해. 그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 패턴이라는 말로 이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난생 처음 나오는 말에는 은이나 는을 조사로 붙이지 않는구나. 이게 패턴이에요. 이나 가를 붙여요. 그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물어봐도 진짜 그래?
헷갈리죠. 왜?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도 다 그렇게 써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도 다 그렇게 써.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옛적에 백설공주가 살았는데, 백설공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나올 때는 은이나 는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얘기하면 패턴에서 이제 다루어질 얘기고, 구조는 똑같아요. 이 가를 붙이던 는을 붙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무조건 끝이 다로 끝나요. 오로지 서술어만 다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다로 끝낼 수 있는 게 뭐다? only 동사. 한국어에서는 다로 끝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뭐가? 첫째, 당연히 동사 서술어 되죠. 가다, 오다, 하다, 먹다, 이런 다로 끝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 달리 한국에서는 다로 끝내는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뭐예요? 형용사. 예쁘다, 귀엽다, 크다, 이런 것들. 한국에서는 다로 끝낼 수 있어요. 서술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로 끝나면 서술어가 되는 거잖아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다로 끝날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가? 어미가 있어요. 어미 다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어요. 명사도 우리는 다를 붙일 수 있죠. 명사에다도 어미 다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영어는 무조건 다로 끝났다 그러면 동사다. 동사가 아니면 다로 끝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보어가 형용사로 왔어요. 형용사로. 그러면은 통상 형용사이다 라고 서술어를 끝내버려요. 통상.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뭐이다, 뭐 하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는데, 명사가 오면 통상적으로 뭐뭐이다, 하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뭐이다 라는 말 하나로 끝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안 되고 명사만 가능한데, 명사가 왔을 때 을이나 르를 붙이게 되면 얘가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는데 걔가 을이나 르로 해석이 되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그런데 목적어는 뭐뭐에게 라는 부사처럼 해석되는 수가 있어요. 뭐뭐에게처럼. 이제 이러한 부사처럼 해석되는 케이스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원래는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출현을 했었어요. 옛날 영어에는. 그런데 지금 영어에서는 그 목적어 다음에 온 명사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목적어는 원래는 부사예요. 원래는 부사인데, 간접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와요? 목적어니까 명사가 오죠. 그래서 목적어라는 말을 억지로 붙인 거예요. 나는
우리 와이프에게 반지를 사줬다 라고 할 때 와이프에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간접 목적어고, 뭐를 사줬다? 반지를 사줬다, 목걸이를 사줬다, 뭐 구두를 사줬다 할 때 을이 붙은 것을 원래 목적어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따라오면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녀와 예쁘다 라는 말이, 그 예쁘다는 말이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이렇게 딱 5가지로 모든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이 5가지 뿐만이 아니고 수십 가지, 심지어는 1000가지 가까운 종류로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무리 세밀하게 분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5범주 안에 99.9%의 영어 문장들이 포함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최초로 나오는 어휘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라고 그랬죠? 이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개가 달린다. A dog run 할 때 그 a dog이 명사예요. 문장 맨 앞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리고 그 명사는 그 문장의 주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문장의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동사가 나온다.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앞에 나온 주어, 동사 왼쪽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 명사가 주어가 되는데 그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서술어라고 얘기를 한다. dog run 하면 run이 달리다. 이 달리다라는 말이 뭐를 나타내 준다? 주어 dog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무슨 행위를 해요? 달리는 행위를 한다. 자, 세 번째 나오는 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I am a man. 그럴 때 I 명사가 나왔죠? 나는 am 이다. 그리고 뒤에 a man 남자이다 또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보어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주어, 즉 동사의 왼쪽에 있는 명사와 동사의 오른쪽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는 성격이 같아요. 그 동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때 보어가 된다. 자, 다시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이라고 할 때 he 그와 teacher 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주어와 오른쪽에 있는 보어가 동격 관계를 형성해요. She is pretty 이렇게 되면 pretty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그녀와 예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어 관계는 그 보충 설명을 해주는 상대방과 동격 관계를 갖는다. 자, 세 번째로 명사가 또 나타날 수 있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I like her 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맨 앞에 나오는 I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죠. 주어 역할을 하고 like가 여기서는 동사 역할을 하죠. like가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죠. 전치사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밖에 안 돼요. 왜 그게 동사밖에 안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구조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아시게 되니까 오늘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like는 어쨌든 여기선 동사예요. 서술어 역할을 하죠. 좋아하는. 누가 좋아한다? 주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어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서술어는. 그러니까 like를 누가 like한다? I가 like하는 거예요. 누구를 like한다? her를 like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서술어 다음에 지금 똑같이 명사가 나왔는데 이 her은 I와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죠. 예, 다르다. 이렇게 다르면 얘가 보어가 될 수 없죠. 보어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르면. 왜? 보어는 성격이 같아야만 보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와 그녀가 같지를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보어가 될 수 없고 목적어가 된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목적어, 주어는 뭐만 될 수 있다? 명사만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어는 명사뿐만이 아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형용사가 오면 그렇다고 쳐. 그 보어의 자리에밖에 안 오니까 형용사는 어느 위치에도 안 와요. 형용사는 수식할 때 빼고는. 그런데 얘가 문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형용사가 딱 한 군데 쓰이는 게 보어에만 쓰여요. 그런데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주어와 동격 관계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격 패턴이면 보어고 다른 패턴이면 목적어고. 그런데 원래 옛날 영어는 그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I think her pretty 이렇게 썼었어요. 아니 저기 사형식을 먼저 한번 보죠. I gave her a r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때
heard이 원래 부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걔를 원래는 뒤에다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접 목적어를 앞쪽으로 끌어들여서 동사와 목적어 중간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해서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케이스 다시 한번 보죠. I gave로 하지 말고 give로 하죠. I give my wife a ring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 때 I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온 명사니까 주어죠. give라는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냐? 주어의 행동이죠. 서술어는 주어를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give라는 행동은 누가 했느냐? 서술어 주어가 한 거죠. 주어가. 그러니까 I라고 하는 내가 give 했어요. 누구에게? my wife 내 아내에게. 뭐를 기부했죠? a ring 반지 하나를 주었다. 여기도 a ring이 목적어고 I가 주어니까 I와 a ring은 같은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목적어지 보어는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I 일단 다 현재형으로 가봅시다. I make my son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I 역시 명사면서 맨 처음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주어가 될 거고 make 만들다는 누가 만들었다? 주어가 만들었으니까 I가 make 한 거죠. 누구를? my son 내 아들을 뭐로 만들었다? doctor 의사로 키웠다는 거죠. 의사로 키웠다. 우리가 지금은 만들었다로 해석을 하세요. 나중에는 키웠다로 해석을 하겠죠. 익숙해지면. 그러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나는 make 만들었는데 my son을 뭐로 만들었다? doctor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doctor이 I하고 같아요, 틀려요? doctor과 I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네, 다르니까 동격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보어가 될 수 없는 거죠. I의 보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닥터리. 그러니까 일단 목적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이 목적어가 실제 그 앞에 있는 목적어가 누구예요? 진짜 목적어가 my son이죠. 내 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그죠? 내 아들을 만들었는데 내 아들을 뭐로 만들었다? 닥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닥터리 뭐가 되죠? 성격상 같은 관계에 있죠. 내 아들이 의사니까. 그래서 my son과 닥터리 동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보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보면, 주어 입장에서 보면 my son이 목적어죠. 그리고 이 목적어와 동격 관계에 있는 닥터리 뭐가 된다? 목적어의 보충 설명을 해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다시 한번 봐보죠. 첫째, 주어와 서술어
동사만으로,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 또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구성되는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형식 구조. 학교 문법에서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A bird fly. 새 한 마리가 날았다 할 때 지금은 한 마리의 새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는 한 마리의라는 말을 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은 있는 그대로, 문장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해석을 하세요.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게 좀 어색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에서 단어 하나도 빼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익숙해지면. 번역은 창작 행동이에요. 번역은 완전히 문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영어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서 제일 많이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부터 매끄러운 말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영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어는 무조건 단 하나의 단어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해석할 때. 단 하나의 단어도 빼놓지 말고 해석해라. 문장이 어색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익숙해지면 부드러운 말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마리의 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뒤에 명사나 형용사, 즉 명사, 동사,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제2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He is your teacher. She is pretty. 이런 구조가 2형식 구조다. 이 형식 구조는 맨 앞에 나온 명사와 맨 뒤에 나온 명사 또는 형용사가 동격 관계를 구성한다. 동격 패턴일 때는 이 형식 구조다. I like her. 맨 앞에 있는 명사와 맨 뒤에 있는 명사가 동격 관계가 아닐 때 우리는 맨 뒤에 있는 명사를 을을 붙여서 목적어로 해석한다. 이거를 우리가 3형식 구조라고 얘기할 거예요. I give her a ring. 동사 다음에 원래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하나 껴들었는데 얘 부사가 알고 보니까 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라는 말을 못 붙이고 간접 목적어라는 말을 붙인 거를 우리가 제4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4형식 구조는 아주 특이한 서술어가 써요. 동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수요 동사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4형식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오늘은 그 정도로 일단 머리에 한번 입력을 해 두시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연이어서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 나온 명사가, 자,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 나온 명사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사형식 구조다. 이게 영어는 위치어라고 했잖아요. 한글처럼 정황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왜냐? 이런 그 티칭 기법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식 구조라고 하는 이 문장은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다 알았죠. 왜? 지금 60, 70, 100세 우리 지금 내일 모레면 100세 되는 그 옛날에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박형석 교수님인가요? 그런 분들이 중학교 때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죠.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사형식 문장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식 문장의 뒤에 나오는 연달아 나오는 명사 두 개가 성격이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패턴을 면밀히 보면 사형식 구조에서는 뒤에 연달아 나오는 명사 두 개, 동사 뒤에 연달아 나오는 명사 두 개는 절대로 성격이 같지 않아요. 이게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으면 나중에 언제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왔는데 그 연달아 나온 명사 두 개가 같은 성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오형식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I make, 지금 일단 다 현재형으로 가죠. I make my son a doctor 이렇게 했을 때 my son과 a doctor이 같은 성격이에요. 내 아들이 의사 될 거니까. 그거는 내 아들이 나한테 만드는 행위를 한 I, 주어인 나한테 목적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 한다. doctor이 my son의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어가 언제 나오죠? 2형식 구조에서 보어가 나오고 5형식 구조에서 보어가 나와요. 이때 5형식 구조에서 나온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떼내서 자 다시 한번 my son과 a doctor를 떼내서 그 중간에 비동사를 끼워 넣으면 2형식 구조가 돼요. My son is a doctor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죠. 첫째, 명사, 동사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이 명사와 동사 두 개 어휘로 이루어진 거지.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어가 두 줄, 세 줄 될 수 있죠. 그리고 부사가 여기저기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이 A4 용지 한 장에 꽉 차게 될 수 있어요. 문장 하나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일형식 문장이 적어도 A4 용지로 볼 때 두세 줄 가는 것이 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석을 못하죠. A dog run, a bird fly 라고 하는 문장과 그 두세 줄 A4 용지 두세 줄에 걸쳐서 쓰여진 문장이 같은 구조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당황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사, 동사, 명사 또는 형용사 이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이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맨 앞에 명사를 주어, 두 번째 동사를 서술어, 세 번째 명사나 형용사를 보어,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주어와 주격 보어 관계가 같은 성격.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동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완전히 동격은 아니에요. 근데 동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형식 구조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올 수가 없고 명사만 오는데 이 명사가 맨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동격 관계가 아닐 때 얘는 을이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삼형식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사형식 구조는 부사어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뭐와 뭐 중간에? 동사와 목적어 중간에 부사어가 끼어드는데 이 부사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않고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 해석은 부사처럼 해요. 해석은 뭐뭐에게. 맨 마지막에 오형식 구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와 동격 관계인 명사나 형용사가 출현한다. 그래서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고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또는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구조가 오형식 구조다. 그런데 오형식 구조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두 개를 끄집어내서 또는 명사, 형용사를 끄집어내서 그 중간에 비동사를 끼워 넣으면 이형식 구조가 돼요. I think her pretty 라고 하는 her과 pretty를 끄집어내서 her를 she로 바꾸고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she is pretty 해서 이형식 구조가 된다. 자, 이제 학습 방법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유튜브에서 바이블이란 뜻이에요. 바이블로 영어 공부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바이블로를 검색을 하시면 흠정력이라고 하는 영어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그 강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냄새가 안 나요, 전혀. 그게 제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듯 하는 게 아니고 영어 학습용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티칭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 일부를 설명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흠정역 성경을 그 텍스트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영미문화 또는 영미문학의 가장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바이블이 있어요. 고전 영미 고전 문학의 그 근저에는 성서가 있어요. 성서가. 그 성서의 문장들을 연구해서 그 고전 문학들이 출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은 영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독교 생각하지 마시고 왜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 위에서 꽃이 피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미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서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즈라고 하는 뭐 1500몇 년인가 1400몇 년 그때쯤 번역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어예요. 구어 옛날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가 현대 영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영어의 변천을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영어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흠정역 성서를 사용을 해서 그 텍스트를 지금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좌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완전히 초보처럼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런데 그게 눈꽃만큼씩 발전하게 돼 있어요. 눈꽃만큼씩. 본인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해석 방법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막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허접하게 번역을 시작을 해서 한 1년쯤 지나고 보시면 상당히 세련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학교 영어 수준에서 번역을 시작을 해서 대학원 과정에 다니는 사람들이 번역할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쭉 그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 제1권부터 66권까지 쭉 가는 과정이 아주 누구만큼씩 발전을 하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복화라고 이게 바이블 복화라는 뜻이에요. 이 비복화라고 하는 검색어를 유튜브에서 치면 단어 프로그램이 나와요. 네,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암기한다라는 의미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얘는 매일 10개 단어씩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10개 단어가 수십만 개의 영어 사전에 있는 수십만 개의 단어를
지금 현대 영어에서 신문이라든지 또는 미국, 영국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빈도수를 체크해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3,500개 단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3,500개 단어를 1년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3,500개면 A4 용지 한 장 읽을 때 내가 사전을 찾아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10개가 안 돼요. A4 용지 한 장의 영어를 읽을 때. 그 정도로 3,500단어면은 막강한 단어예요. 1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면. 욕심나면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개수를 늘리면 되는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갑니다. 1년. 그리고 아이 콘택트가 그렇게 하루에 10개씩 단어를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이 블링크라는 프로그램이 1초에 단어를 내가 연상해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3일간 30개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이니까 3일마다 아이블링크가 나와요. 3일마다. 왜 1초냐? 우리나라 입시시험, 입사시험, 토익시험, 토플시험 이런 것들을 보면 1초 이내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면 그 시험들이 1초 이내에 단어를 해석해야만 시험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1초 이내에 그 말을 해석하지 못하면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1초 이내에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게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K복화라는 게 있어요. K복화는 원래 영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가능하면 보세요. 가능하면. K복화. 왜? 한글을 비복하는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뭐로 하는 거죠? 영어 단어를 제시해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K복화는 그 거꾸로거든요. 한국말을 제시해주고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지금 현재 영어 단어를 습득하고 있는지를 영어에서 진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K복화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생각보다는 영어 사전이 쉬워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거를 K복화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릴 내용은 여기서 끊고 질문 있으면 받는 걸로